제가 이제 세무사님 유튜브 이게 나오신 걸 보니까 세무조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네. 방송도 나오고 출연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자, 세무조사. 생각만 해도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단어인데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로 걸리나요? 쉽게 말해서. 좀 요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랄까요? 네, 어떤 경우에 세무조사에 잘 걸리고 혹여 이런 세무조사 뭔가 고지서를 받으면 이렇게 해라. 이런 팁이 있을까요? 우선 세무조사가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네네네. 가는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네네네. 좀 제가 이거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요 그림을 좀 볼까요, 그러면? 네, 요거를 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양도든 이게 재산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네. 이제 양도세, 뭐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를 이제 세무서에 접수를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그 재산세과 신고팀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신고서는 여기를 거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1차 필터. 네. 네네네. 그래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 신고팀에서 모든 신고서를 다 검토를 하고요. 네네. 그래서 신고가 적정하면은 네. 이제 보시는 신고 시인. 오케이. 네, 네, 네. 뭐 대부분의 신고서는 신고 시인이고요. 근데 네네네. 보면 이제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좀. 좀 약간 애매하다. 네, 비과세 안 되는 것 같은데, 감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거래가 정상적인지 않은 것 같은데, 가족 간 거래라든지, 그러면 이게 이거 처리하는 기간이 엄청 짧거든요. 한 네네네. 10일 정도? 네네. 근데 100몇 건의 이게 신고서를 처리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여기다가 보류하는 단계가 있어요. 나중에 좀 네. 시간 될 때, 네. 좀 꼼꼼하게 한번 다시 봐야지. 네네네. 이걸 이제 자료를 생성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네. 요 단계에서 다시 봤는데, 아니, 맞네. 그리고 신고 시인은 끝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운명의 갈림길이네요. 맞습니다. 위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밑으로 가는 건가요? 네, 밑으로 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과세를 해버리든지. 본인이 직접 과세한다는 네, 신고팀에서도 고지를 할 수 있어요. 아, 그쪽에서 네, 담당자가. 네네. 세무조사 과정 없이 그냥 네네. 고지. 이건 명백히 잘못했다. 네네.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차라리 그냥 뭐 고지를 그냥 해버리든지 그러면 상관없는데 네. 이쪽 조사팀으로 이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건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저 보류 단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게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맹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려운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인사이동을 하거든요. 2년마다. 인사이동 때 되면은 저거를 그냥 박아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담당자 와도 어렵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척기간 그 5년 거의 막 다 돼가지고 그때 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든지 과세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신고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네네. 네, 억울한 면이 있는데. 근데 뭐 그 행정 능력상 또 이게 뭐 어떻게 금방금방 다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네, 많잖아요. 그렇죠. 인력도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가정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실제 세대 분리를 안 했어. 네. 그냥 주민등록만 세대 분리를 한 거예요. 네.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깨진 상태예요. 네. 근데 본인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세대 1주택으로 그냥 신고를 해서 비과세라고 뭐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신고팀에서 일단 보류를 하는 거죠. 야, 이 명의자가 너무 나이에 비해서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이거 너무 고가주택인데 그렇죠. 일단 보류. 그런데 내가 다음 달에 이제 다른 세무서 가니까 좀 일단 보류하고 가자. 네. 갔어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분이 와요. 그렇죠. 새로운 분이 보고 해야 되는데 뭐 바빠요. 이제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또 돼서 가요. 네. 그러게 한 4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새로 오신 분이 의욕에 넘쳐요. 야, 그렇죠. 다 가져와봐. 다 가져와봐.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막 다 파요. 그렇죠. 봤더니 이제 이상하다. 실제 사람은 이제 분리에는 이제 소명을 해봐라.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전기, 수도, 뭐 카드 사용 내역, 뭐 통신기록 발신 내역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요. 이제 네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어디서 썼는지 주로 보거나, 네네네. 네,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에 등록할 때 즉 가족들 넣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걸렸다. 5년 되기 전에. 네. 그러면 이제 4년 얼마치에 대한 가산세가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가산세가 대략 얼마가 나옵니까? 거의 세금만큼 낸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본세?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놓쳤던 세금이 1억이다. 네. 그럼 거의 1억. 거의 1억까지 네. 될 수 있다 보시면 되죠. 이 프로세스는 뭐 저도 얼핏 듣긴 했지만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이제 와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재산세과에 신고팀에 계시는 요 분이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거 궁금한 게 만약에 신고 시인해서 이제 오케이가 됐어요. 네. 자, 그럼 여기로 가면은 거의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다시 이쪽에서 이렇게 조사 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경우는 없고 아까 예. 말씀드렸던 감사. 네. 이제 상위기관에서.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세무 공무원분들도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도 이제 위에서 한 번 더 걸러서 할 수 있다. 네. 그럼 최근에 혹시 이렇게 나오시기 전에 이제 뭐 그래봤자 작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1년도 안 그렇죠. 됐잖아요. 그러면 뭐 신고 시인 됐는데 위에 상위기관에서 감사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걸려가지고 잡힌 경우도 있나요? 많죠. 아, 그러니까 그 감사도 나오기 전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네네. 8년 자격만 파는 컨셉을 잡고 올 수도 있고, 네. 제가 마지막으로 받았던 감사는 그거예요. 그 상가 건물인데 네. 그 주택 부분이 네. 더 많냐, 아까 말씀드렸던 4계층이냐 그것도 네. 있고, 주택 부분이 더 작으니까 네. 상가 부분만큼은 과세가 돼야 되는데 네네. 그런 거를 또 다 잡아가지고 네. 걸린 게, 그런 컨셉이 이번에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범위가 다양하니까 네. 넓으니까 잡아내는 것도 테마별로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좀 힘이 빠지네. 그럼 결론은 이걸 이제 좀 뭔가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정상적으로 게 신고하고 괜히 꼼수 부리고 그렇죠. 네, 그러지 말고 만약에 세무조사 통지서를 만약에 받았다. 네. 그냥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세무 대리인이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신고를 네네네. 맡기셨던 분이나 네. 거기 바로 이제 찾아가셔서 네네. 그걸 드리고 네. 맡기시면 되고, 네. 뭐 그런 게 없다 이제 본인이 하겠다 하시더라도 그 밑에 네.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담당자. 담당자. 예. 예. 해서 무슨 내용인지, 그럼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좀 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조사마다 다 조사도 컨셉이 다르니까요. 네네네. 혐의점도 다르고. 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거 그대로 최대한 협조를 해서 네.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대응 방법도 달라야 되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좀 하는 게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맡긴 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 좀 되면 그렇죠. 저렇게 진행하는 네. 거고 대부분은 그렇게 되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뭐 좀 사정이 있어서 안 된다면 이제 소개라도 빨리 받아서 네.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무조사 관련해서 좀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성실납세가 최선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다른 걸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갖고 이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야 이때다 이제 좀 낮은 가격에 이제 증여하거나 네. 아니면은 야 내가 좀 현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차라리 사라. 네. 그래서 현금으로 차라리 증여하면 깔끔한데 그렇죠. 꼭 이제 그 차용이라는 형식을 네. 빌어서 이렇게 좀 하고 이제 좀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많이 다루는데 이게 외형은 차입인데 실질은 증여인 경우 많이 있죠. 많죠.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돈을 뭐 빌렸다는 자체만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기보다도 네. 자금 출처 조사나 네.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이제 돈 움직인 거에 대해서 네네. 이 돈 뭐냐 하면은 네. 대부분 빌려온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네, 가족 간에. 예, 아니면 그냥 증여세 받게 되니까. 네네. 근데 어찌됐든 이게 증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차용증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네네. 근데 저는 차용증이 이제 만능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고, 네네. 아무리 차용증 써도 한 네. 막 만기 50년에 네. 무이자, 원금 상환 뭐 이런 차용증이 네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와서 차용금으로 그 주장을 하고 싶다면은 내가 이거를 진짜 갚을 의지, 네. 네,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차용증은 당연히 써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자라고 네. 봐요, 저는. 네, 이자. 네, 이자든지 원금이든지 얼마가 되더라도 그걸 계속 그 지급을 해서 내역을 남겨놓는 게 중요하고, 네. 왜냐면 이게 대출, 그러니까 차용을 했다고 해서 한 다음 달이나 뭐 이렇게 몇 개월 안에 바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 몇 년이 지나야지 뭐 그런 이벤트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네. 과정 동안 그 준비를 해놓으면 충분히 네. 차용 그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진짜 증여다 이러면은 그 증여재산 공제에 그 한도 맞춰서 미리미리 증여세 신고를 좀 해놓는 게 네. 오히려 더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이거를 증여를 해주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성년자녀 5천만 원 증여 네. 재산 공제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증여세 내면 그냥 깔끔히 끝나는데 그렇죠. 이제 그거는 이제 증여인 실제는 증여인데 증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네. 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중에 걸린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용증도 그냥 하나의 요건일 뿐이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진짜 빌린 거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급적 매월 이자를 주는 게 좋고 그렇죠. 그러면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원칙대로 하자면 네. 그 이자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세 내야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좀 실제 좀 주변을 보면 그 이자 소득세까지 내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는데 세무사님 주변은 좀 어떠세요? 보시는 거예요? 저도 보진 네.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나중에 네. 걸려야지 되는 거라서 네, 네. 우선은 이렇게 그 차용증이라는 그거를 인정받는 게 더 최우선이에요. 중요하고. 그거는 내면 되니까 나중에. 네. 그리고 이자는 그냥 꼬박꼬박 좀 이제 정해서 좀 하고. 네. 거기까지는. 네. 그러면 이자를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나 1년에 몰아서 내도 됩니까? 뭐 상관없죠. 상관없죠. 네. 상관은 없지만 아예 안 내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럼 아예 안 내도 그 연간 1,000만 원까지는 네. 괜찮다. 그건 정말 괜찮은 건가요? 뭐 이론적으로는 괜찮은데 네네. 이거는 이자가 전혀 없다면은 이게 진짜 빌려서 갚을 의지가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속마음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갚을 의지.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질문도 좀 하나 왔는데 그럼 현재 이자를 몇 프로로 해야 되냐?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4.6%잖아요. 네. 그렇죠? 4.6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4.6에서 내가 좀 줄이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뭐 이자를 좀 2%대나 그렇게 네네.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또 네네. 빌려온 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10억에 4.6%면은 4,600만 4,600. 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1,000만 원까지만 되니까 네. 최소 3.6% 이상은 그렇죠. 네, 그렇게 설정을 해야 돼서 네. 그 금액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방금 우리 세무사님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해되죠? 원금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해야 되는데 4.6보다 내가 좀 낮춰서 하고 싶어요. 4.6보다 낮춰서 했는데 그 원금하고 낮춘 그 해당되는 금액이 연간 1,000만 원이 넘어버리면 그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증여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 계산 좀 하셔가지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무이자보다는 조금이라도 내는 거를 추천한다고 네.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추가로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네. 좀 더 네. 일단 이 과정에서 차용증으로 네. 또 인정받아서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 네네. 네. 맞네 하고 근데 네. 거기서 또 끝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후 관리. 자, 그 사후 관리 예 맞아요. 네. 예,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그게 부채 사후 관리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인정됐다고 해서 나중에 또 그 돈 잘 갖고 있냐? 네네네. 갚았으면 어떻게 갚았냐? 그런 네네. 것까지 계속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지금 넘어왔으니까 뭐 나중에 안 갚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네. 뭐 그냥 그 가족 간에 거래를 했다고 가정하고 네. 제가 이제 5년을 동안 쓴다고 하고 뭐 3억 정도를 빌렸어요. 네. 그럼 3억에 대해서 그냥 4.6인데 한 2.6 정도 해가지고 그렇죠. 2% 차액이 네.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 미만이니까 상관없고 네. 그럼 제가 이제 매달 이자 이렇게 들이면서 뭐 1년에 5년이니까 6천만 원씩 갚는 거예요. 네. 그러면 5년 다 되면 이제 다 상환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5년 동안 다 갚는다고 차용증을 분명히 썼는데 안 갚아 원금을 네. 이자만 계속 내.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만 계속 냈다고 할게요. 네. 그리고 10년이 됐어요. 자, 이때 문제가 있을까요? 뭐 이자만 내고 있었다면은 그 차용증을 더 다시 네. 쓴다든지 네, 뭐 그 네. 정도까지는 그럼 괜찮을 제가 것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갈게요. 네. 이자만 내는데 한 30년 해버렸어. 네. 이게 그 차용증은 5년인데 네. 안 갚고 30년. 그렇죠. 이건 좀 문제가 될까요? 글쎄요, 이거는 어쨌든 네. 저는 이자가 지급이 되고 있다면은 다퉈볼 만하다. 네. 근데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죠. 이자도 안 내고 상환도 30년 하고 싶어요. 이건 문제가 되죠. 그렇죠. 네. 좀 상식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은 네. 뭐 정해진 게 없잖아요. 네네. 네. 상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물어봤자 다 달라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채무자가 갚을 의지가 있냐. 네. 요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좀 하나 왔는데 네.
자, 갚을 의지로 매달 고정적으로 원금을 갚으면 되지 않냐. 이자 없이 아들 코 묻은 돈 3,000원 빌려서 2년 안에 아들 계좌로 넣어주면 문제 없지 않냐. 차용증 쓰고. 당연하죠. 요 정도. 그럼요. 당연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갚을 의지만 이게 잘하고, 그냥 원칙대로 갚으면 문제 없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토끼 꿀잠님도 이제 이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그쵸? 많이들은 이제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네네네. 자, 현장 질문이 좀 이제 많이 나오겠는데, 이거는 저희 준비한 거를 좀 하고 이따 좀 받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발동이 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금전대차 거래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게, 여기 질문지 말고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약간 좀 이건 안 좋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막 흔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떠도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1,000만 원 이상 하면 신고가 되는데 1,000만 원 밑으로 뭐 예를 들어 800만 원, 900만 원 정도 해서 나눠서 계속 주면 안 걸린다. 이거 진짜 안 걸리는 건가요? 그거는 1,000만 원 줘도 안 걸리려면 안 걸리는 거고요. 그 유튜브 요새 나오는 게 그거 네. 고액 현금 보고제도 그 얘기 갖다가 이제 많이 하는 건데 그 좀 우회가 있는 게 뭐 1,000만 원 넣으면 바로 뭐 국세청한테 가서 국세청이 알아차려가지고 과세될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문제가 있어야지 국세청으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 국세청에서도 다시 분석을 해서 되는 거라서 단순하게 뭐 현금 그거 갖다가 되는 건 아니고 또 그거 말고도 뭐 의심거래라고 해서 뭐 자주 뭐 돈을 뽑는다든지 그런 거에서 보고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꼭 늘 말씀드리는 게 그 돈 입출금보다도 이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꽂히는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거 단순하게 현금 입출금 갖다가 바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진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 자녀한테 돈을 줄 때 약간은 좀 소액으로 해서 이체하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는 해볼 만하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당장 그거 갖다가 그렇게 불거질 수는 없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현금 대차 그 차용 거래 말고 이제 또 이제 아예 그냥 증여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죠. 이제 금액이 좀 낮아져 버리니까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세무사님 보시기에 가장 많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요새 상담의 거의 90% 이상이 증여 상담이거든요. 그쵸. 요새. 근데 유튜브나 요새 많잖아요, 정보가. 부담부 증여니 뭐 저가 양도니. 근데 그게 누구한테나 이게 또 통용될 수 없는 그런 절세라고 저는 아셨으면 좋겠고요.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도 어쨌든 부채를 끼고 넘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지를 꼭 따져보셔야 돼요. 수준자가 그 자산을 받은 자녀 입장에서 그런 것까지 따져보시고 또 거기에 대한 증여해 주신 분이 양도세가 발생될 텐데 그것도 같이 좀 비교를 해봐서 본인이 유리한지를 보시면 되고. 그렇죠. 저가 양도도 저는 마찬가지로 어쨌든 실질적으로 저가지만 양도는 양도이기 때문에 그 대금이 진짜로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한테 넘기면 자녀가 부모한테 그 매매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 전산에서도 그렇게 아예 주민등록상 그 가족끼리 거래가 된 양도세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뜹니다. 특수관계 거래로. 전산에 바로 뜬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럼 돈 지금 내역부터 요구를 하고요. 말 그대로 뭐 대출을 일으켰든지 통장 계좌에서 돈이 나갔든지 그게 이제 없으면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죠? 요분 이제 보류 이쪽으로 보겠죠.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보겠죠, 그죠?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의할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잘 아시긴 하는데 이게 어린 자녀들한테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이 사람들은 이제 증여세를 어쨌든 누가 내든 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엄격하게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증여세에다가 또 증여세가 붙을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 좀 5억이면 한 7천만 원 정도 내거든요, 증여세가. 근데 그 7천만 원까지 내주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진짜 내야 될 증여세는 한 1억 정도 더 늘어나게. 3천 정도가 더 늘어나요. 그렇죠. 마음 같아서는 그 3천까지도 다 해서 그냥 1억 대신 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모르고 이제 실수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납세자가 누군지를 깜빡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무하시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뭔가 증여 상담이 많이 오거나 네. 특히 이제 부동산 지금은 이제 하락기니까 그렇지만 상승기 같은 경우에는 막 특정 지역에서 막 매수하는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접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 뭐 세무사님도 나도 이 사람들이 왜 여기를 많이 사지? 나도 여기 하나 좀 자산 관리나 뭐 재테크 용도로 좀 해놓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아, 있죠. 네. 근데 그때는 모르더라고요, 확실히. 그 지점에 있을 때는 잘 네.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하남에서 근무할 때 거기 네. 한창 이제 분양되고 네네네. 그럴 때 제가 피를 주고라도 한 5천 주고라도 샀으면은 네네네. 3억, 4억 더 오르는 거였는데 네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데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까? 네네네. 근데 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네. 영역이. 이게 이제 뭐 제 주변에 이제 세무사님들을 보니까 뭐 개업하시는 세무사님들 특징이 패턴이 그 상반기가 정말 바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명 뭐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바빠서 네. 그때는 어쩔 수 없고 그렇죠. 하반기 조금 여유 있고 시간 되실 때 이제 좀 뭐 재테크 공부도 좀 하시고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렇죠. 왜냐면 우리 전문가 분들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중이 제 머리 네. 못 깎는다고 이게 지나고 나서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같이 하시면은 저는 더 좋지 맞습니다.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세법이 근데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죠. 지난 정권에서 이렇게 완전히 꼬아놓은 네. 거를 지금 정부에서 좀 풀다 지금 만 상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 상담할 때 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고 네. 여기 이제 새로운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상담하는 그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해보니까 세무사 입장에서 우리 오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오면 내가 좀 상담이 좀 수월하고 소기의 네. 성과를 거두기가 더 좋다. 뭐 그런 좀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네, 그냥 와서 네. 이 구두로 막 하다 보면은 말이 계속 바뀌고 네, 네, 아 이것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또 네, 얘기하고 또 얘기하면서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본인이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제 취득하고 네, 얼마에 취득했고 네, 뭐 네. 그런 것들 뭐 등기 자료가 있으면 좋고요. 네, 네. 그런 거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방향이나 그런 걸 준비를 해놓고 저는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에 좀 봤거든요. 최소한의 정보는. 네,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상담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한번 좀 저는 문서로 글이라도 한번 적어놓는 게 네,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사무실에서는 미리 최소한의 정보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최소한의 정보가 어떤 거예요? 일단 물건지는 무조건 물건지. 받아보고요. 예, 예, 그 예. 주변 시세를 제가 먼저 알아봐야 되니까 예, 예, 예. 그런 거랑 뭐 증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양도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목적, 상담 목적. 상담 목적. 네, 그 정도는 최소한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관련된 이제 물건지 받을 때 이제 관련된 정보 다 받으시겠죠. 네. 뭐 취득일이라든지 취득가액이라든지 그렇죠. 뭐 면적이라든지. 네. 제가 등기를 떼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네. 어차피 떼면 되니까 네. 네, 그런 거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목적이네요. 그렇죠. 상담하는 이 목적이 뭐냐 그런 거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요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고 좀 현장 질문을 네. 좀 받아볼게요.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세무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우리 세무 공무원도 벌써 10년 이상 이렇게 하셨었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쪽 전문가이신데 우리 이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일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납세자 예비 납세자 그렇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좀 뭔가 해드리고 싶은 당부사항 아니면 뭐 팁 같은 거 있으면은 좀 한 말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팁이라기보다 이건 뭐 진짜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요. 네네. 저도 여기서 이제 이 업계에서 한 10년 넘게 해보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법에 맞게 네. 그 세금을 제때 내는 게 가장 큰 절세인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은 안 걸리지 않을까? 네네. 뭐 이것까지 국세청이 확인하겠어? 이러면서 네네. 자기 합리화를 해요. 맞아요. 예, 사람이. 그러면서 그쪽으로 자꾸 그런 얘기만 들려요. 그런 분들. 네네네. 근데 이게 어디서 정말 터질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네네.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좀 염두해 주시고 그냥 법 테두리 안에서 네. 그냥 제때 내는 게 가장 절세가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저도 늘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또 이게 실무하시는 분한테 직접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실무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저희 오늘 채널 나오셨는데 좀 느낀 점이라든지 뭐 간단하게 좀 소감 말씀해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이브라서 좀 네. 긴장도 많이 되고 네. 어떻게 될까 이랬는데 그래도
네. 재밌고 좀 이렇게 실시간으로 네. 그런 반응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기회 되시면 네, 그럼요.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우리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만 각자만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재능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세무사 시험 그리고 세무공무원 시험 2개를 합격하셨고 또 세무공무원 이렇게 하면서 그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 본인 사무실도 있지만 또 우리 세무사님이 운영하시는 채널이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 그런 데서도 이제 많이 좀 알려주시면은 우리 성실납세를 하시려고 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 교류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